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 13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 있을 팀 발표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제가 우리 토론술 자료를 지금 띄우려고 하는데 좀 화면 크기라든지 그 상황을 좀 봐주기 바래요. 네. 네, 화면이 잘 공유되고 있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지는 우리 반장이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저한테 대화식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주인 13주차 워크샵이자 다음 주 하게 되어질 각 팀에 대한 발표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인 12주차에 각 팀원들이 각자 전문가 집단에 소속하여서 전문가 집단에서 자신이 만든 보고서를 우리 전문가 집단에 또 자료를 통하여서 보완을 하여서 또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팀장인 반장인 남궁진 학생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 분야에 소속돼 있었나요? 인공지능입니다. 아,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최초 남궁진 학생이 조사를 하였는데, 이제 똑같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집단으로 또 합류하였던 각 팀의 팀원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같이 정리해서 올려놓았었지요. 네. 네, 그래서 반장이 올린 자료들하고 이제 다른 팀원들이 또 자신의 팀을 대표하여서 올린 그런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조금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도움이 조금 되었는지요. 네,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주 12주차의 워크숍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최초 보고서에 담지 못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동료들의 그런 글을 통하여서 인용이라는 방법으로 그거를 담아와서 우리 남궁진 학생이 이제 보고서에 더 추가하여서 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워크숍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우리 남궁진 학생이 좀 이런 전문가 집단의 학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보고서를 수정해 보니 조금 더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보고서가 좀 완성도가 있고 또 깊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불필요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았는지 어떤 도움이 됐었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아, 네. 앞으로 이제 좀 더 혹시라도 더 만약에 자료를 인공지능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물론 이제 뭐 그날 집단의 모든 자료가 다 모인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우리 그 전문가 집단에서 모은 자료들을 먼저 탐색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더 가져다가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보고서에 대한 그 전문가 집단의 이제 활동을 마쳤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6명씩 이렇게 그룹을 모아가지고 서로 이 전문가 집단도 토론을 하고 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보고서로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인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마치게 돼서 이 직소모형을 조금 더 실체를 그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이제 발표는 어떻게 되냐면 1팀의 각 그 팀원들이 각각 전문가 집단에서 자신의 보고서와 또 이런 그 보완의 작업을 마쳤겠지요. 우리 반장.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완성했던 그 보고서, 만약에 1조가 4명이라고 하면 4개의 보고서 중에서 팀원들이 이제 그렇게 완성되어진 그 보고서를 읽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그 좀 우리 팀을 대표할 그 4편을 다 발표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상으로 한 편 정도 또는 그 한 명 정도 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 그 한 주에 그 10개 팀이 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각 팀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그 보고서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네네.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4명이 상의를 하고 서로 읽어보아서 가장 팀을 대표할 만한 보고서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팀장은 그런 의견들을 그 듣고 그 자신의 그 팀에서 그 내보낼 그 대표적인 그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우리 그 13주차 제가 만들어질 각 팀별 그 게시물에 답글로 그게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그건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13주차 이번 주에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번에는 자신의 논문을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보고서가 이제 우리 팀을 대표하여서 이제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팀원들이 이제 그 보고서에 첨삭을 하는 거예요. 단어가 틀렸는지 아니면 또 자료의 보완이 더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서론, 본론, 결론 부분에 이런 어떤 형식적인 면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각 조원들이 최소 2가지 이상씩을 제안을 해서 그것을 답글 형식으로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네. 이해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 4개의 팀원들의 이제 보고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13주차 게시판에 자신의 그 팀에 이제 답글로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 올려진 것을 보고 팀원들이 각자 그 자신이 이제 팀에서 발표하게 되어질 그 보고서에 좀 미비되어진 점이나 수정되어야 할 것, 또 추가되어야 할 부분들을 이제 답글 형식으로 2가지 이상으로 2가지든 3가지든 뭐 오탈자가 되어 형식적인 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떤 문단적인 문점도 괜찮고 추가적인 부분도 괜찮고 뭐 삭제해야 될 부분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서론, 본론, 결론의 부분이어도 괜찮고 그것을 제안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팀원들이 상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할 사람,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PPT를 만들던지 아니면 구두로 하던지 그런 방법들, 그 다음 발표가 누가 할 건지에 대한 의논을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팀원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1차 수정한 그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1번. 그 다음에 팀원들이 그 선택된 보고서에 자신이 좀 추가해야 할 내용들, 또 고쳐야 될 부분들, 수정해야 될 부분을 최소 2가지 이상씩 제안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14주 차에 그것을 이제 발표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PPT 만들 사람이라든지 또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사람이라든지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14주 차에 그렇게 발표를 하면 됩니다. 이 발표의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PPT로 발표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게시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쭉 이렇게 올려 가면서 발표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발표자가 한 명이 해도 괜찮고 두 명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팀별 발표를 했을 때에 팀원들이 최소 2명만 되어지면 발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2명만 있어도 2명 중에서 1명이 보고서를 선택하고 또 그 부분에 수정을 하여서 발표를 하면 되기 때문에 2명만 되어도 발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반장 좀 이해가 되나요? 교재 24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서양 과학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무렵 중국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선교사 중에는 마테오 리치가 있었습니다. 리치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학을 공부하여 출세하기를 원하여 로마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리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회가 세운 로마 대학에서 철학과 수사학뿐만 아니라 수학, 천문학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선교사들의 주요 임무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었지만 선교지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학을 도구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철학과 수사학, 수학, 천문학 등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마테오 리치도 로마 대학에서 수사학, 기하학, 천문학뿐만 아니라 역법 및 해시계, 자명종, 지구위, 천체 관측 등의 제작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리치에게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친 인물은 당시 유럽에서 명성이 높았던 수학자 크리스토퍼 클라비우스였습니다. 클라비우스는 후에 그레고리력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리치는 좋은 과학 스승인 클라비우스로부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과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는 1582년 8월 마카오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은 마카오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성 바울 성당은 성당 안에 예수의 소속의 대학이 있었는데 이 대학에서 리치는 중국어를 배우며 중국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도 성 바울 성당 근처에 있는 마테오 리치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01년 1월에는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치는 선교 준비를 해야 했던 것처럼 중국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도할 목적으로 고위 관리들에게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베이징에 지내는 동안 세계 지도인 고녀 망국 전도를 1602년에 제작하였고 1607년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번역한 기하 원론본을 중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천주 시리를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한 중국어 책이었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만국 전도는 100여 년이 지난 1708년 숙종 34년에 조선의 관리에 의해서 모사한 세계의 지도로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849호로 소장되어져 있는 이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만국 전도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직접 필사해올 정도로 귀한 과학 기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는 리치가 쓴 12년 뒤에 조선의 이수광이 그의 책 지붕유설에서 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이숭훈이 영세를 받고 또 이 천주시리를 가지고 옴으로써 외제였던 정약용이 또한 영세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교 성교회로부터 서양의 수학, 천문학, 역법 등이 중국에 소개되었는데 하지만 중국에 들어온 서양 과학의 규모는 중국의 문화와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이 동아시아에는 서양 과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2세기 만에 이렇게 동양에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교재 24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방직, 화학, 제철, 동력기관 등 제반 산업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적 계층은 장인들이었는데 산업혁명과 근대 과학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이들 정통적인 장인 중에는 영국의 지방 도시에 설립된 각종 과학 학회에 참여하여 과학자들과 빈번한 교류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재 24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18세기의 산업혁명은 서양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거대한 변혁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로 무장한 서양 제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을 가능케 한 요인이 되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교재 24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1840년 청나라에서 벌어진 아편 전쟁은 산업혁명과 새로운 과학기술로 무장한 서양 제국이 동아시아로 진군하기 시작한 최초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한 중국이었지만 서양의 군함과 대포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재 24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아편 전쟁 이후 서양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기술을 눈앞에서 경험한 중국은 양무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1861년 베이징에 총리 아문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865년에는 상하이에 강남기기총국이라는 무기 제조를 위한 근대적 학교를 세웠고 철도의 부설과 방직공업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재 24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중국과 함께 일본은
급격한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을 통해 근대 국가로 탐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성공적인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과 근대적 산업화로 이끈 것은 군사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막부의 쇼군과 각번들의 다이묘 사이에 정치적 긴장 관계로 인하여서 1863년부터 1869년 사이에 약 56만 정이 이르는 서양식 소총을 수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19척에 이르는 서양식 함선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소와 또 근대 산업 기반 시설이 건설되었고 또 1868년 메이지 유신 정부 아래 네덜란드에서 유학하였던 니시 아마네는 서양의 과학과 철학 용어들을 일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의 계몽주의적 후쿠자와 유키치의 훈몽 국리 도해를 시작으로 물리학의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게 되었습니다. 또한 187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과학 학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근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재 250페이지 세 번째 줄, 조선은 1880년대에 들어서야 서양으로부터 직접적인 과학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해 있던 조선의 서양 과학기술을 의도대로 수용하기란 한계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재 25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청나라를 대신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맹주로 떠올랐으며 향후 일본 군부의 대륙 침략과 한반도 침략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의 수용과 발전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재 28장 현대 물리학과 불확실성의 원리입니다. 교재 25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927년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근간이 될 중요한 이론인 불확실성의 원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의 원리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불확정성 원리는 물질이 파동이자 입자라는 이중성으로 어떤 물질을 관찰하는 동안에 그 물질의 특성이 불가피하게 변경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극히 짧은 파장의 방사선을 이용해야 하지만 그것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해야 하는데 방사선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한 1927년에 하이젠베르크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라이프치히 대학의 물리학 정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발표로 물리학의 거대한 변혁이 시작되었으며 미시세계의 연구가 진척되어 갈수록 고전 물리학은, 고전 역학은 미시세계의 탐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점점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후반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 용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켈브레이스는 이 책에서 현대를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현대는 과거처럼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과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담론 체계도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게일 브레이스는 책을 통하여서 20세기를 지탱해온 여러 경제 이론들과 또 철학의 원리들이 더 이상 유효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변해진 것을 지적하면서 만약 이렇게 불확실성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가 주는 자율성의 증대는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불확실성은 불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의 신입생들인 여러분들이 자유와 자유를 만끽하며 느끼게 되어지지만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